그다음에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해서 기본적인 이제 골격 아웃라인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요 3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다음에 행위 능력, 3자 사이의 관계. 요걸 깨우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뭐라 가르쳐 준 거는 요 3자 간의 관계를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열심히 가르쳐 준 건데, 요 관계는 이제 금방 쉽게 이해를 해요. 권리 능력자가 모두 의사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다. 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쉽게 이해할 거라면 여기까지는. 자연인은 생존하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자지만 그때서 의사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누구나 아는데, 문제는 요거라고 말이야.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사이의 관계, 요걸 이해를 잘 하시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야. 13살 어린애는 경우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은 없잖아요. 연령이 10살이니까 미성년자잖아. 행위 능력은 없죠. 거꾸로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꾸로 행위 능력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능력이 실제 없는데 행위 능력자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경우 있을까요? 아까 고도 정신병자, 의사 능력 없죠? 근데 법원으로부터 뭐 안 받으면, 성년후견 기재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행위 능력자 취급을 받겠죠. 이런 거를, 요 관계를 칼같이 이해하는 거.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요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해는 누구나 쉽게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에 필요한 거는 의사 능력 행력사 관계인데, 방금 해준 소리가 의수였냐 그러면 거기에 3번에 뿌린 틈을 9페이지에 의사 능력자 행위 능력자 관계에서 가로친 1번 의, 요 세 줄이 핵심이니까 목숨 걸고 깨우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 능력 의무는 객관적 획일적 표준에 의한다. 이게 차이죠. 그 차이로부터 따라서 의사 능력은 있으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말 알아듣겠죠? 반대로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행위 능력적인 경우도 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외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요거는 그 공부하지 마세요. 그 외울 바에야 그 두 줄 잊어먹는 게 나아. 이해하라 그 말이요. 그 다음 뒷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에 보면 가로친 3번에 의사안보 능력과 제한 능력 경합이 나오는데, 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단답식 쉬운 문제로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됐으니까 이야기는 쉬우니까, 자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요. 요 갑이 18세 미성년자예요. 18세 미성년자. 얘가 만취 상태에서 자기, 얘도 권리 능력자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 칠판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강의 받는 태도를 확실히 고쳐야 돼요. 제 민법 시간뿐만 아니고 개론 시간, 공법 시간, 특히 2일 2주라는 이런 과목은 선생들이 설명할 때는 꼭 설명을 드리세요. 진짜 이 습관 고치셔야 돼요. 뭔만 하면은 고개 받고 책 쳐다보고 있고 뭘 메모하고 이러면 영원히 실력 안 늘어요. 설명할 때는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선생들이 다 지적을 해줘요. 저도 마찬가지고 방금 설명한 것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쳐다보라고 말이야. 또 공법 선생님 같으면, 우리 공법 선생님은 아주 친절해가지고 저보다 엄청 친절해. 그래서 메모 요거 하세요 이렇게 또 가르쳐줘. 그때 하시라고 말이야. 선생님들 설명할 때 이래 버리면 두 개를 다 놓쳐.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실에 몸만 앉아있는 거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설명할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 11월 12월 때 강의 듣는 태도, 그 다음에 여러분 뇌 구조 완전히 바꾸고, 그것만 하면은 짧은 시간에 고득점으로 1, 2차 통합격이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갑 쳐다봐야지. 이거 또 다시 반복하면 짜증이 난다고 가르친 선생도. 18세 알고, 얘도 권리 능력자니까 건물 소유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건물 매매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나이가 18세니까 미성년자로서 얘는 제한 능력자요. 따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호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 만취자
얘도 이제 만취 상태에서 매매라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의사 무능력자 해당이 돼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하면은 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얘가 보호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어느 하나의 사안이 취소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동시에 무효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것을 무효와 취소 경합 이중효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 정도 말아두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당사자는 요건을 입증하기만 하면 취소를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대신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그럼 이 사례의 경우는 얘가 1. 제한 능력으로 취소해서 보호받는 방법도 있고 2. 의사한번을 이유로 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보호받는 방법도 있는데 2번 의사한번을 이유로 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보호받으려면은 입증 책임이 얘한테 부여가 되니까 나는 매매계약 칠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매매계약 치렀다. 요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할 자신 있으면 무효로 만들어 보호받으면 되는데 요걸 입증하는 것이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왜냐? 지금은 말짱에 술이 깬 상태니까. 내가 계약 당시에 정말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는가? 요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쌍똥 싸지 말고 뭐 해버려라. 이 경우는 제한 능력으로 간단히 취소해서 보호받아라. 이게 빠른 지름길이겠죠. 둘 중에 선택해서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갖고 놀라고 말이에요. 그게 가르친 3번에 쭉 얘도 드러나서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제도 목적은 아주 중요한데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이 제한 능력 제도는 양 측면이 있다고 이 제한 능력자 본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취소해라 해서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상대방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얘가 제한 능력자 여부를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놓음으로써 얘가 쉽게 얘가 제한 능력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리 이런 자하고 거래할 때 조심하라고 예방, 예의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상대방 보호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 상대방 보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맨날 단답식으로 묻는 것이 가로 7번 목적에서 두 번째 줄 양면적 성격 중에서 제한 사고할 때 민법 공부할 때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요 시각에서 민법 공부 사고하고 문제 푸시라고 말이야.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자 본인의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문제도 풀고 민법 공부할 때 사고하는 거.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단답식으로 맨날 묻는 것이 가로 1번의 마지막 구절이요. 판례 써진 다음에 따라서 법률행위 취소 경우에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시험에서 워낙에 중요하니까 기초 문제로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한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또는 아까 잠깐 가르쳐 줬죠. 141조 단서. 제한 능력으로 취소한 경우는 아까 취소하면 매도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매수를 받은 매매 등을 반환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미 써버린 건 안 돌려도 되고 그거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면 된다. 141단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거는 시험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해도 예 들어줘봐 시간 낭비니까 나중에 집중적으로 배우라고 체크만 딱 해놓으라고 말.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5번의 미성년자 이제 하나하나 제한 능력자를 살펴보자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놨단 말이야. 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할 수 없는 자다. 정신능력 내지는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거꾸로 행위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들이다. 그걸 딱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20세에 달하면 성년자 그랬는데 연령을 이제 기준하면 지금은 19세예요. 요즘 애들은 조수가니까 민법을 개정해서 한 살 낮췄어요. 19세에 달하면 성년자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제한 능력자 취급을 하는데 예가 하나가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18세에 달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생활상식도 알아두시라고 말이에요. 성년자로 간주를 해줘요. 이런 거를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제도 그래요.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냐? 내 법은 상식이라고 누누이 가르쳐줬어요. 상식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상식 점수 사고한 사람들이 법 공부를 잘해요. 두드러 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법하고는 거리 멀고.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은 가정을 꾸려요. 가정을 꾸리면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파에 시달린다고 말이에요. 세파에 시달리니까 정신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을 나이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단독으로 너는 계약처럼 뭐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간주가 되고 이때는 능력자 취급을 하니까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시험권에서 핵심은 가로친 2번 미성년자 가로친 2번 그 세 줄이 핵심이니까 그걸 딱 정리하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합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은 당의 미성년자가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합니다. 요 세 줄이 시험관의 핵심 포인트예요. 미성년자도 제한 능력자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해요. 하려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그래서 보호를 받아요. 이때 이제 가르친 3번에 그러나 외회가 있다.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해를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다만 그 중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117조가 나와 있어요. 대리 행위만큼은 미성년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대리 공부에서 워낙에 중요해요. 딱 동그라미 4번만 딱 체크하고 요거는 대리 공부할 때 117조가 거의 한 년마다 출제가 돼요. 딱 대리에서 자세히 배우고 대리에서 이제 이걸 배울 때도 제한 능력자를 알아야지 117조를 이해를 하니까 체크만 딱 하고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하셔야 된다. 법정대리란 말이 나오죠. 이것도 대리 공부할 때 법정대리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누가 되느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알아야지 도움이 되니까 그걸 써놨는데 법은 또 상식이에요. 미성년자인 자식놈은 누가 가장 잘 돌볼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 아무래도 부모겠죠.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에 대해서 부모를 친권자로 부른다고. 딱 1차적으로 법정대리는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식에 의해서.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을 두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거기까지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참고사무소 보시라고 말. 그 정도만 알아둬도 법 공부하는데 의문은 안 생기니까. 그 다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아까 저 피성년 후견인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병, 장애, 노령, 나이 먹는다는 거죠.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사무 처리 능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 청구가 있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돼요. 후견을 받을 사람이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앞에 피자를 붙여서 후견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예컨대 우리 부모님이 고도 치매 증세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그 다음 시험 관련해서 핵심은 D표제 가로친 2번. 그건 목숨 걸고 깨우치는 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피성년 후견인도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대된 사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책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계약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피성년 후견인 보호 차원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은
같은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라고 말이에요. 같은 제한 능력자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정신 능력, 일처리 능력이 조금은 뛰어나겠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아까 원칙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하지만 법정대로는 동의되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요 갑이 18세 미성년자 건물 소유하겠다. 단독으로 계약처리를 못해요. 계약처리를 하면은 얘나 법정되는 증권자가 설명 칠판 보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습관 안 고치면 영원히 못 고쳐요. 그러면 실력 안 늘고 생뚱싸니까 다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11월 12월까지는 강의되는 태도도 완전히 바꾸라고 말이에요. 설명할 때는 무조건 하고 칠판 보는 거, 뭐 하다가도 칠판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때 지금 이거 습관 안 들이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한덩어리가 돼요. 두고두고. 특히 민법, 개론, 공법 시간에는. 설명할 때는 프린트면도 보지 마세요. 무조건 보다가도 칠판 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이익이 돼요. 여기 18세라고. 단독으로 계약 처리를 못해요.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봉이나 법정대리인이 이걸 취소를 해요. 다만 채권자 부모 입장에서는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똑똑한 것처럼 이뻐 보이고 해서 내 새끼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성년자보다 훨씬 얘가 뭐 일처리 잘하더라. 그러면 얘한테 채권자가 네가 단독으로 계약처리 좋다 이렇게 동의해 줄 수 있단 말.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계약 체결해. 미성년자는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동의 얻으면.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사무처리 능력,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미성년자하고 달리 갑이 피성년 후견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행위, 계약 체결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계약 체결을 못해요. 따라서 미성년자하고 달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쟤보다도 더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1000만 번 얻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요 차이를 머릿속에 잘 담으라고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친 3번에 쓰는 것은 이해를 돕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느냐.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첫째 가로친 3번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면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을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변한 사람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럼 법관이 이 사람의 정신 상태, 일처리 능력 등을 쭉 살펴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은 되지만 간단한 거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다. 이런 경우는 간단한 매매 정도, 예컨대 10만 원 미만의 매매, 뭐 100만 원 미만의 매매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피성년 후견이라 하더라도 생필품, 일상생활용품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가게에 가서 라면 한 박스를 산다, 생수 한 박스를 산다 이런 것도 매매인데 피성년 후견이라 그래서 이런 매매도 혼자서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외에 두는 것이 거기 마지막 구절 가로친 3번의 마지막 구절 10조 사항 피성년 후견 행위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라면 한 박스 산다, 생수 한 박스 산다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외가 있어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의를 돕게 써놓은 거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가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행위, 뭐 부동산 매매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 그 대신 이런 피성년 후견인도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팔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있다 그 말. 자기가 직접 매매는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이 도움이 얻어서도 매매는 못하니까,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로친 4번. 이런 거는 나중에 대리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앞에 두 줄은 꼭 머릿속에 담을 것.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심판이 있는 거는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성년 후견을 둬야 된다. 보세요. 여기 후견을 받을 사람은 P자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 그나죠. 그 P자 띄어버리면 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이 사람 누구 거예요? 글자가 들어? 후견인 그랬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조력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야. 성년 후견은 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때 했어요. 이 피성년 후견을 도와줄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되니까 나중에 대리 공부할 때 이런 걸 써보게 되니까 그 두 줄만 한번 읽어두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한 게 여러분이 깨우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의 핵심은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뭐 치매 증세가 좀 심해서 이제 가족들이 청구를 해서 성년 개심판에서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그런데 치매 증세가 이제 나았어요. 물론 치매는 의학적으로 회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치매 중에서 알코올 치매 같은 거, 술 들이다 퍼먹고 치매 걸린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치유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치매 증세가 나아졌다면 왜 이런 말도 쓸데없어 해주냐 그러면은, 이런 말하면 좀 밑법을 좀 질문으로 오면 좋은데 와요 갖고 선생님 치매는 안 나온대요.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 짜증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질문거리 아니에요. 예? 오지 말라고 이제 이런 소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민법 질문으로 오셔. 예? 민법. 우리 시험 과목에 들은 거 말고라도 선생님 우리 뭐 신부가 뭐 할거 서방하고 뭐 싸우면서 이혼 하고 싶은데 이혼 사유 어떻게 돼? 그런 거. 뭐 우리 아버지 뭐 사람 돌아가신다 상속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 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돈 드니까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라고 말이야. 물론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시험범에 들어간 거 물어보면 더 좋고, 근데 질문거리가 참 더 이런 거예요. 그럼 국어 질문으로 오고, 국어 질문 오든가 이런 거 물어보러 오고, 이런 건 물어보러 오지 마세요. 그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거야. 뭐 가족관계, 상속관계 시험 안 돼 이런 거, 또는 시험에 들어간 거 물어보면 더 좋고, 예? 시험과 관련된 법률 문제 재반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러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치매 증세가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사무 처리 능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이 이 사람은 행위 능력자로 바로 복귀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라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거기에 가로친 5번의 마지막 써 있는 걸까?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경우도 심판이 있어야 돼. 이번엔 심하게 성년 후견 그만해도 된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 심판이 있어야지 행위 능력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위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이해를 해두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이에요. 이 피한정 후견은 피성년 후견하고 요게 차이가 있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까 피성년 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였죠. 요거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가 청구했으면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앞에 P자를 붙여서 피한정 후견인 요리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하고는 차이가 딱 한 가지였죠.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피성년 후견인, 사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시험관에서 핵심 포인트 가로쳐진 2번 원칙,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은
행위 능력을 상실 안 하니까 능력자 취급해요.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이제 심판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심판할 때 가만히 이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가 일치의 능력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다.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런데 부동산 거래할 때만큼은 이게 워낙 이제 부동산 거래는 중대한 이제 법률 문제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만큼은 조금 찝찝하니까 다른 사람 뭐 조력을 받도록 하면 어쩌냐 이런 거 있다 그 말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가로치 2번 첫 줄에서 그 다음 마지막 패러도. 그러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이니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심판하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계약 혼자 다 체결하세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요구할 때만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으세요. 이렇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할 때만 부동산 거래할 때만 단독으로 계약체를 못하고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말. 따라서 이 범주 내에서만 이 사람의 능력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돼요. 따라서 13표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세 줄이 또 핵심. 피한정후견인은 그 세 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고. 한정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이 말은 이제 알아듣겠죠. 그 이외의 경우는 완전히 능력자 취급을 하니까 다른 거래를 할 때는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세 줄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 세 줄을 목숨 걸고 깨우치라고. 나머지는 보조.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이 시행권에서 핵심. 따라서 부동산 거래할 때만큼은 당신 한정으로 동의를 받으세요 했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로친 3번 앞에 두 줄 시행권에서 핵심. 한정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 두 줄을 정리했다가 그게 시험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물론 이 피한정후견인도 일상생활용품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는 완전히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피성년과 똑같으니까 참고삼아서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4번 앞에 두 줄 좀 신경 써. 이것도 마찬가지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하면서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 거기 이제 P자 떼면 한정후견이 되겠죠. 그 한정후견을 준다. 그쪽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쳐 5번도 마찬가지예요.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능력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또 똑같이 있어야 돼.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똑같으니까 참고삼아서 읽어보시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연령 기준 미성년자,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 사람들은 정신 능력 내지는 사무처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원칙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해요. 법정들은 동의를 얻어야지 법률행위 하는데 다만 피성년후견인만큼은 워낙에 사무처 능력이 뒤떨으니까 법정들은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고 그런 게 핵심이니까 방금 지적해 준 것 또 줄거리 위험도 두고 프린트물 10번 이상 읽을 것 완벽하게 읽어야 돼요. 특히 요거 갖고 노셔야 돼.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사이의 관계 이런 거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돼. 민법 시간에만 써먹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시간에도. 그 다음 이제 기본서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우리 기본서는 보충학습에 따라서 방금 가르쳐준 권리능 의사능 행위능력 쭉 설명이 됐는데 엑기스만 써놨겠죠. 따라서 이제는 그 부분을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요. 프린트를 통해서 자세히 비웠으니까 집에 가서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들어간 것들을 공부를 좀 하자고 말이요. 기초 닦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기초 닦는 과정이니까 줄거리를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일단 계약이 법률행위 이렇게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근데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고장이 생겼단 말, 장애 사유가 생겼단 말. 그게 이제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고, 먼저 시험에 직접 관계가 없는 당사자 관련 효력 요건 세 가지를 일단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에 관련된 거, 책 순서, 요게 이제 법전 순서인데, 먼저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자 말이야. 목적이 확정될 것, 목적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적법할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실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고장이 난 경우,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바꾸면 목적이 확정이 안 됐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죠? 그럼 뭐로 돌아가고? 무효. 무효. 이행이 불가능하면 똑같이 무효. 적법하지 않으면 뭐? 무효. 사회적 타당이 없으면 뭐? 무효. 요걸 하나하나 배우자 말이야. 요 틀에서 모든 걸 꺼내서 쓰면 되니까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계속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추려서 써먹으면 되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을 법률행위 내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이 확정될 것. 따라서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다, 고장이 났다 그 말이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무효가 발생 안 되는 거예요. 무효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말이야. 나중에도 이제 요 한 가지만 이제 배워요. 본격적으로 배울 때도 시험도 딱 하나만 물어보니까. 그러면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과가 발생되고, 확정이 안 되면 무효인데, 이 확정은 굳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요거 하나만 껴주시면 시험도 요것만 물어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굳이 성립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고, 성립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는, 확정 표준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14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하나 남아 있어요. 자, 일단요, 그 판례 눈으로 두 줄 읽어보세요. 눈으로 두 줄 읽어보시라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됐어야 하는 건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만 정했으면 저가다. 그러면 계약이 유효다 그 이야기인데, 그거 하나만 깨우쳐 들어오면. 잠깐 7번 보세요. 물론 말로도 방금 읽었지만 말로도 이제 시험에 내지만 딱 간단한 사례로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갑이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해서 을이 갑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를 팔아라 청약을 했고, 그래 알았다 얘가 승낙을 했어요. 자, 이 경우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사고하세요.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숨쉬기 전에 성립됐다고 대답하라고 했죠. 성립한 거를 전제로 공부해 우리. 그 대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성립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요거에 요거 갖췄는 거 확인해야죠. 또 요거 따로 외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접목시켜서, 공부 제일 미루는 사람 이런 거로 했잖아. 이것도 공부라고 외운다고 당, 의, 목 해갖고 공부 다 했다고 악수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당사자 있죠? 의사비 있고 목적만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는 목적 공부해. 목적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니까. 그래서 목적물하고 목적을 칼같이 구별하고 신지당부한 거야. 목적, 갑의 목적은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부담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 목적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A면 A, B면 B 확정이 안 됐잖아.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냐? 지금 이걸 따지라 그 말이야. 무효가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 굳이 목적 확정이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는 표준만 정해있으면 되니까. 표준은 정해져 있잖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 11월 11일 매매했으면 12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로 확정해서 이때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져 있으니까 딱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무효라고 고르면 낭패를 보고 뭐로 고르시면 돼? 유효 이렇게 정답 이렇게 고르시라고 말이야. 이것만 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흐름 놓고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면 무효라고 말할게. 그러면 지금은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 몇 가지만 닦고 넘어가자 말이야. 먼저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행이 가능하지 유효가 불가능하면 무효란 소리니까. 그러면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인데 이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하더라면 초장에 공부할 때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되니까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은 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 그 시대의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학자들이 지금 갑이나 나가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결혼 반지를 한강에 빠뜨렸다고 말이요. 한 돈 10만 원짜리요. 가난하니까 뭐 10만 원짜리 반지를 꼈는데 워낙에 이게 소중하니까 을 용역회사에 대해서 한강에 빠진 반지 좀 건져줘라 청약. 그래 알았다 승낙.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는 계약이 당연히 성립됐겠죠. 그러면 목적을 한번 찾자 그 말은. 을회사 목적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을회사 목적은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줄 의무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이제 성립은 됐으니까 유효냐 무효냐 판단해야 되는데 유효가 되려면 이 목적을 뭐 할 수 있을 것? 이행할 수 있을 것.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행이 가능한 불가능한 것은 물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되면 이행 불능 무효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질 수 있느냐? 현대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면 물론 건져낼 수는 있겠죠. 그 대신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만 원짜리 반지 건져서 1억 원 정도 비용을 소요해서 건져낸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관념, 상식에 의하면 이걸 이행이 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냐 말이야. 지금 이 시대, 요게 핵심 포인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회관념에 의하면 이런 거는 건져낼 수 없다. 이행이 불가한 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곤란 소리인데 문제는 왜 이걸 내가 뿌득벌 가르쳐 주냐 그러면 여러분 뇌 구조를 바꾸라는 거야.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 공부하듯이 1+1은 2다 또는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행 불능으로 판단해서 이 계약의 무효로 될 소지가 높겠지만 앞으로 30년쯤 흘러가서 과학기술이 더 발달이 돼서 해서 낚시하듯이 뭐 하나만 딱 한강바다에 하면 반경 1km 이내의 반지 등을 비롯한 세부치가 전부 달라붙는다. 비용은 돈 100만 원밖에 안 든다.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이 되면. 그러면 요거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에서 이행이 가능한 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뇌 구조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로 암기식에 공부해서 바꾸세요. 기초인문과정에서 안 바꿔놓으면 엄청나게 애를 먹어 나중에. 뇌 구조 완전히 바꿔요. 1+1은 2다 이런 암기. 목사, 임신, 당이목 이런 진짜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이런 공부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만나면 저하고는 진짜 힘들어.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이행이 가능한 불가능한 것도 고정불변인 거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뭐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하고 며칠 때문에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도 한마디 하면 법도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토시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그래요.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한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결론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 가르쳐주면 결론은 여러분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요즘에 교육 수준 높고 똑똑해요. 결론은 여러분이 다 지울 수 있어. 그 과정을 몰라서 헤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능의 종류 중에서 하나만 깨우치고 넘어가자 말이야. 이 불능의 종류 중에서 원시적 불능하고
요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요거는 5점에서 10점짜리예요. 이 원칙 불능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걸 깨우치면 5점에서 10점을 묻고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이나 채권법, 여러분이 중개사나 계약을 위주로 하니까 채권법을 이제 계약법 이렇게도 부르지만 계약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이거 가르쳐줬어요. 총칙에서 배우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계약법 총론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계약법 총론에. 해서 이 관련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최소한 5점에서 10점 정도가 나온다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따라서 총칙 공부할 때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뭔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는 이걸 연결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먼저 이제 원시적 불능은 용어가 원시 그랬으니까 용어 보면서 느낌 오겠죠. 원시 처음부터 그 이야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야기야.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 사례가 주로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총칙 문제에서는 이거 판단을 좀 하면 돼요. 이미 저번 주에도 첫 번째 시간에도 예를 다 들어드렸어. 11월 10일 날 요 건물 매매를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 전 11월 7일 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미 멸시를 했다. 계약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냐 무효냐 판단을 하자. 자, 이 사례는 계약은 일단 성립은 되겠지만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목적물이지 목적 아니라고 그랬죠. 성립은 되겠지만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매도는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건데 이걸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원시적 불능이라고. 이 원시적 불능은 우리 민법상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다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계약은 이제 총칙에서는 요 사례가 나와요. 그다음 유효냐 무효냐 고려가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말이야. 왜 이거는 유효가 될 수 없냐 보세요. 계약처리 건물이 멸시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이미 소멸이 됐잖아요. 그럼 원천적으로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건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무효다. 그 이제 후발적 불능 글자대로 후발 그랬으니까 느낌상으로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내 구조를 바꿔놔요. 공부 못한 사람들, 그 생뚱 사는 사람들 주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보다 개념을 억지로 막여온 사람들. 요 용어하고 개념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요건 원시적 불능 한번 읽어보고 아무 상관 안 해. 법률행위 성립당 현리 법정성당자의 알 수 없다 이런 거 외우고 다녀. 이거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읽어보기 전에 이 용어를 먼저 살펴봐요. 법률 용어는 특히 민법 용어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용어를 잘 만들어놨어. 부동산 개론과 틀려요. 부동산 개론 학문 발전이 지금 미천하기 때문에 용어부터가 헤매는데 원시적 불능, 원시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후발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 그럼 뭐 본인이 개념 믿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 그걸 항상 연습하시라고. 후발적 불능의 개념을 읽기 전에 후발 그러면 후발이니까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걸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개념을 읽어보면 내가 생각한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여러분 이 용어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개념 읽는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쌩뚱싸고. 이것도 외운다고 또 쌩뚱싸고. 따라서 후발적 불능 글자 그대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지만 이행기 도래하기 전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11월 10일 날 계약 체결하고 12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기기로 했다. 이게 이행기. 그러면 요 사이 예를 들어서 11월 25일쯤 이 목적물이 멸시됐다 이렇게.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제 가능했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 성립 후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따라서 이제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이런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똑같은 불능이지만 이거는 유효로 본다. 왜냐?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립 당시에 소유권 이행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생기고 다만 이제 이 목적물이 누구 때문에 누구 규칙상 멸시되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나중에 달라져요. 그런 건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니까
이런 걸 후발적 불응이라고 하고 요거는 유효로 본다. 따라서 똑같은 불능이지만 우리 민법상 무효로 보는 것은 의원시적 불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이 유효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무효.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하면 그거는 유효.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해두라면. 거기 책에 보면 가로친 2번에 의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와 있어요. 동그란 1번에 이제 개념이 있었고 애가 들어졌으니까 읽으면 되고, 동그란 2번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울 거예요. 계약법에서.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되니까. 의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고 계약절차 관리 책임이 문제된다. 이 535조 이런 거를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배워요. 그러면 계약절차 관리 책임을 이해하려면 의원시적 불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건 의원시적부터 파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법률행위는 유효이지만 채무 불량이라든가 이연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채무 불이행, 이연부담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물론 이걸 이해하려면 후발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동그라미 2번에 쓰여있는 것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면 되니까 그게 최소한 5점짜리라고 말이요. 일단은 총칙 공부할 때는 이것만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 두실 것.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전부불능 일부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세 번째,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목적권은 효력요건 네 가지를 배운다는 거.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고장이 났다 그 말이야.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짚고 있단 말이야. 목적권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 세 번째, 적법. 적법에 효과가 생기니까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다 그 말이야. 따라서 세 번째 효력요건 관련해서 먼저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확정하고 이행 가능 이런 거는 그냥 시험용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세 번째 목적의 적법성은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워낙에 중요하다. 목적의 적법성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해를 잘 하시라는 거. 있는 대로. 그러면 목적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했죠. 이렇게 효력 못 갖춘 거니까. 그러면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걸 좀 번역을 해보자 말이야.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목적을 다루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면 법규 위반하는 거를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로. 법규를 위반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런데 내 첫 번째 주에도 엄청 주의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민법 시간에 앉아 계신다고. 민법 공부해요. 그런데 여기서 법규 위반하면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형법 규정 위반했다, 교통법규 위반했다 이런 거니까. 지금 우리는 교통법규 배우는 시간 아니라고. 형법 배우는 시간 아니고 민법 시간이요. 여기서 법규 위반했다 그 말은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민법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다 보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란 말이 매 페이지, 매 시간 또 제 입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입문 과정에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완벽하다시피 여러분이 갖고 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편해져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만 갖고 놀면 본 시험장 가서도 최소한 5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중개업할 때도 다른 중개업자보다 배 이상의 돈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요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이제 뭘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느냐. 자, 법률행위 목적이 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민법 규정 위반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법 규정 중에는 일단 우리가 민법으로 이제 축소시켜서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말은. 민법 규정 중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안에서만 강행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반면에 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거꾸로 유효,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그대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내용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위반하면 무효인데 요거 위반하면 유효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똑같이 법규 위반했는데. 따라서 그러면 강행 규정이 뭐고 임의 규정이 뭐이길래 결론이 이렇게 다른가? 이걸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흔히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리 이야기를 해요. 강행 규정이라는 하기 전에 이 용어를 잠깐 봐보세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무슨 느낌 오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행 규정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임의 규정, 강행 무슨 느낌 와요? 이 규정은 강행하라 그 의미잖아. 강행하라 그러니까 꼭 지켜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강행 규정이요. 따라서 이 강행 규정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법률하는 당사자가, 계약 등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 규정을 무시하면 된다, 아니면 꼭 지켜야 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유지해야 되니까 이 규정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선량한 풍속 관계가 있으니까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 명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제재를 가해야죠. 예를 들어서 형법 규정을 위반하면, 형법 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를 해요? 자,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살해한 자는 징역 몇 년 이상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법 250조를 위반했어요. 사람을 살해했다고? 그럼 형법 규정 위반했으니까 얘한테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법 규정을 배워요. 선량한 풍속과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법률은 당사자, 계약자는 당사자들이 당신들이 요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 두게 된 것이 강행 규정이란 말이야. 그 이것마저도 안 지켰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야 되는데, 제재 가는 방법이 뭐냐? 민법은 실제법이죠.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시켜주는 법이죠. 근데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 안 시켜줘버리면 그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본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게. 그래서 이제 임의 규정은 반대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따져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이제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처는 당사자들이 굳이 이런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더라도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를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이거는 제재를 가면 안 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켜주자. 그래서 이거는 유효가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뭐냐? 이런 거라고 말이야. 지금 저번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해줬어. 민법은 사법으로서 개인과 개인사 성을 규하니까 워낙에 방대하다. 따라서 법조문만 놓고 봐도, 민법 전에 들어있는 법조문만 놓고 봐도 물경 1118개가 된다. 물론 시험에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부만 들어가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수많은 법 조문 중에서, 법 조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이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게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규를 보게 되면 그 법규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 조문도 간간히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배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법 조문은, 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이제 법 조문이 나오면 그 법 조항을 두게 된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법규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이 법 조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고 있으니까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 또는 아니다, 임의 규정으로 봐야 된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의 한 년마다 출제하는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말이요. 지금부터 자꾸 이런 걸 들어서 귀 익혀야 되니까. 먼저 여기 이제 위에 자, 강행 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다. 임의규정 위반한 것은 유효다. 요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면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래도 공부 처음 할 때는 임대차 사례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가지고 이 연구를 제목해보자.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한 년마다 집회 나오니까 얘가 토지 소유자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얘가 임대인 임차인 토지를 빌렸다.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빌린 다음에 이 토지에서 산책하고 줄넘기에서 빌린 건 아닐 것이고 해서 이 빌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말할게. 건물을 토지 임차인이. 근데 이제 임대차 존속 개념 말로 봤어. 공부 2달만 한 사람 같으면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워낙에 이제 임대차 중요하니까 존속 개념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 요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이라 이걸 지상물 그래요. 이 지상물이 현존에 있다고 말이야. 존속 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썽썽이 서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원래 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아되지 맨 땅으로 빌렸기 때문에 판단할 때도 맨 땅으로 돌려줘야 돼요. 원상 복구시켜서 요 건물 철거하고 맨 땅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 그런데 지금 지상물이 현존에 있는데 썽썽이 서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온다 그 말이야. 해서 우리 법에서는 요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임차인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었단 말이야. 일단 1차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버리면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임차인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계약 갱신 못 해주겠다. 토지 반환하라. 이래 하면은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이 지상물 건물을 직접 매수하라. 이렇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래요. 당신이 저 건물 직접 매수하라 그 말이야. 이 지상물 청구권을 2차적으로 행사를 해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쪽에서 매수 거절을 못해요. 왜 거절을 못하는가 등등은 나중에 자세히 표현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요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거절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차 존속기한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해 있으면 얘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돈 주고 이걸 사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나중에 자세히 보여요. 민법 임대차 643조 이렇게.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계약서를 보기가 좀 힘들지만 옛날에는 저한테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와서 요걸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본문에다가 이제 임대인 암흑의 임차인을 쭉쭉 쓰고 임대차가 뭐냐뭘 못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차임, 월세 매달 또는 매년 언제 주고 쭉쭉쭉쭉 본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특약 여기 이제 들어갔더라고. 특약 해가지고 요 임대인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빌려서 건물 지었는데 기간 만료자 건물 써 있으면 내가 계약 갱신 안 해주면은 요 건물 매수하는 불상사를 겪는다. 돈 주고 사야 된다. 요걸 알고 있어요. 해서 이걸 좀 없애보자고 말이에요. 해서 특약을 맺었어요. 이런 식으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임차인 을은 지상물을 일단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임대인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맺었어요. 감 잡았나요? 일단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되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 맺었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겠죠? 그럼 이 특약은 민법 643조를 위반했죠. 여기서 법규를 위반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로 특약을 맺었을 때
요게 민법 규정을 지금 위반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돈이 수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민법 규정을 요 특약이 위반했을 때 여기서 지금 뭔 법규 위반했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고. 위반했을 때 요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걸 판단하는 거야. 만약 이 특약이 유효이면은 임차인 박살나요. 건물 뭐 해야 되니까 철거. 안 할 때는 공짜로 얘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만약 이 특약이 무효가 되면 여기 아무 효력이 없어. 계약서 써놔도. 그러니까 민법 이 규정에 따라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셈이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법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죠. 여기가 강행 규정이면 이 특약은 뭐 위반했어요? 강행 규정 위반. 무효죠? 그럼 아무 효력이 없어. 써놔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이 규정에 따라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판단이 되면 이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 특약에 따라서 얘는 철거하든가 철거할 때는 공짜로 얘한테 주든가 해야 되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643절 두 개에 대한 뭐를 아까 말했죠. 취지, 왜 저 법규를 뒀느냐, 목적, 법규 성질 이런 거를 참작해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결과부터 이야기지만 여기 보세요. 일본 내가 안 주고 놔뒀는데 왜 이 지상배치업권 이 규정을 두었느냐. 썽성이 있었는 건물 철거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바꿔 말하면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규정은 무슨 규정으로 판단이 된다? 강행 규정.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 이 특약은 뭘 위반했다? 강행 규정 위반. 따라서 이 특약은 뭐이다? 무효. 효력이 없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 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얘가 경신거절하면 매수처분 행사. 얘는 돈 주고 사야 된다. 얘는 얘한테 야 이 새끼야 특약으로 건물 철거한다고 써놨잖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이거는 무효니까. 이게 얼만큼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시간이 좀 50분 지났으니까 잠깐 쉬기로 하고 하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이따가 이어서 또 배워야 되니까 좀만 쉬었다.